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캐리어 스캐터링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강의에 이어서요, 실리콘 결정 재료, 여기 보이시죠? 실리콘 레티스 구조 내에 실리콘으로 구성된 이 애텀이 실리콘 애텀들입니다. 이 실리콘 애텀과 그 다음에 여기 모바일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 이 둘이 서로 항상 그 랜덤 더멀 모션 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화학에서 얘기하는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 어디서 어떻게 튈지 전혀 뭐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 전혀 예측하기 힘든 그런 자유 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모바일 일렉트론들이 여기 하이픈 밑에 나와 있는 대로요. make frequent collisions 할 겁니다. 굉장히 빈번하게 충돌을 만들어내는데 누구랑 충돌하냐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진동하고 있는 애텀들, 실리콘 애텀입니다. 이 바이브레이팅 하는 애텀들하고 충돌을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요런 충돌인데 요때 요 바이브레이팅 애텀을요. 포논 복수형이라서 포논스입니다. 이 포논은요. 포톤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포톤은 그 빛입니다. 빛. 네, 빛이 올 때 저기 빛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덩어리들 해서 광자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 포톤은 빛이고요. 포논은요. 바이브레이팅 하는 애텀들입니다. 그래서 고체 물리학에서 우린 지금 실리콘 결정 재료를 보니까 실리콘이라고 하는 딱딱한 고체 상태의 재료가 있을 때 실리콘 원자들이 서로 공유결합을 해서 연결돼 있죠. 근데 이 실리콘 원자들이 상온에 노출되면 외부 열 에너지 덕분에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공유결합 덕분에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꽉 바인딩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외부의 열 에너지를 받아서 서로 막 밀치고 랜덤한 더멀 모션을 하고 싶지만 서로 실리콘과 실리콘들이 서로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런 실리콘 원자가 있고 옆에도 실리콘 원자가 있는데 이 사이에 공유결합을 하고 있을 텐데 얘는 올라가고 싶고 얘는 내려가고 싶고 하니 서로 막 이 힘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 원자와 원자 사이에 이 운동을요, 이런 스프링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고체 물리학자들이 모델링을 해냅니다.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이런 실리콘 원자들이 서로 덜덜덜덜 떨리면서 있는 거죠. 이런 바이브레이팅 하는 애텀 전체들을 우리는 포논이라고 하고요. 이런 포논을 자유전자들은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이런 전체 포논과 충돌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일렉트론이 실리콘 원자랑 때려 박는 사고가 나면 포논에 의해서 스캐터링이 난 거니까 포논 스캐터링이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 가장 실리콘 결정 재료 안에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를 흘릴 때 가장 그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메인 요인이 바로 이 포논 스캐터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포논 스캐터링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실리콘 결정 재료 자체의 온도죠. 뭐 예컨대 우리가 만든 D램 제품 집적회로 칩의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반도체 칩이 동작하는 온도가 올라가면 이런 포논 스캐터링은 더 증가할까요? 아니면 더 감소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실리콘 애텀들은 더 미친 듯이 움직일 거고 그러면 실리콘 여기 그림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에서 이 녀석들이 뭐 예컨대 여기서 요 정도 흔들리고 여기서 요 정도 흔들리다가 온도가 늘어나면 더 넓은 영역에서 흔들리고 이 사이를 전자가 꿰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꿰뚫고 지나갈 여지가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더 많은 바이브레이팅하는 애텀들 덕분에 전자는 바이브레이팅하는 애텀들과 부딪힐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포논 스캐터링은 더 증가하게 될 겁니다. 즉 거꾸로 얘기하면 자유전자의 이동하는 정도는 감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과연 실리콘 결정 재료 내에 스캐터링 현상은 이 포논 스캐터링만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리콘 소재는 결국은 실리콘 사이에 보론이나 그죠? 또 뭘 넣죠? 뭐 알세나이드 이런 불순물들을 주입해서 네, 전자나 홀의 개수를 우리가 컨트롤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이런 보론이나 알세나이드 같은 억셉터나 도너는 들어가면 얘는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온화된 ionized impurity atom들, 네, 여기 왼쪽에 있는 이런 녀석들 때문에요. 실제 자유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원래 여기가 실리콘이었으면 그냥 갔을 텐데 B- 네, 보론이 이온화된 것 때문에 이 전자가 이렇게 끌려서 움직임이 꺾입니다. 그래서 디플렉션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디플렉션이 일어나는 근원이 되는 거는 바로 캐리어와 캐리어 사이의 정전기적인 쿨로믹 포스 때문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이온화된 이 불순물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쿨로믹 포스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교수님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게 이렇게 밀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밀려가는 게 맞습니다. 네, 내가 이거 플러스인 줄 알고 설명을 하고 있었네요. 자,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 쪽은 이렇게 가다가 플러스랑 만나면 이렇게 돌겠죠. 얘가 땡기니까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땡기면 얘는 좀 멀리 돌아서 그냥 빠져나갔는데 만약에 전자가 재수없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에 꽝 하고 플러스에 오면 결국 전자가 여기에 탁 박혀가지고 플러스니까 서로 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세나이드라고 하는 건요, 좀 까보면 최외곽 전자가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얘가 날아간 거잖아요. 근데 주변에 전자가 오면 얘 양의 전하를 띠고 있으니 철썩 달라붙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이 주변에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전자가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얘는 못 움직이죠.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 자유전자가 이런 이온화되어 있는, 특히 플러스로 이온화되어 있는 이 불순물에 가까이 다가오면 결국은 전자를 쳐다보게 되고 튕겨나갑니다. 역시 디플렉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캐리어와 캐리어 사이에 이 경우에는 이제 아이오나이즈드 임퓨리티 애텀과 일렉트론을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둘 사이에 이런 디플렉션, 방향이 비틀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캐터링 메커니즘인데 이름하여 캐리어 스캐터링인데요. 얘는 전자와 전자 사이에 이렇게 전자 사이에 서로 충돌 나는 겁니다. 전자가 이렇게 가고 있었고 이 전자도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꽝 부딪히는 걸 캐리어 스캐터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캐리어 스캐터링은 사실 일어날 확률이 높지 않고요. 주로 이제 굉장히 고농도로 진하게 도핑한 그 degeneratedly 도프된 반도체의 경우에 유효하게 significant하게 굉장히 이제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캐리어 스캐터링이다. 이 슬라이드의 제목에 있듯이 펜이 네. 요 캐리어 스캐터링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포논 스캐터링, 아이오나이즈드 임퓨리티 스캐터링, 캐리어 스캐터링입니다. 그 중에 가장 도미넌트한 녀석은 포논 스캐터링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도핑의 농도가 올라가면서 서서히 스캐터링에 영향을 주는 녀석은 아이오나이즈드 임퓨리티 스캐터링, 그 다음 더 도핑을 높이게 되면 캐리어 스캐터링이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줄에 설명하고 싶었던 얘기는요. 아니 이렇게 자유전자가 자유분방하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랜덤 더멀 모션을 하고 있으면 왠지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른다고 했으니 전류가 생기는 게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전자는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처럼 자기 멋대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 어떤 방향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에 어떤 전기장도 없기 때문에 전자는 그냥 자유롭게 좌충우돌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전기장 E가 이렇게 딱 형성이 되는 순간 전자는요 좌충우돌하면서 막 움직이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방향성을 가지고 좌충우돌한다는 뜻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고등학교나 중학교 시절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만 어떤 날은 성적이 잘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지만 결국은 성적이 서서히 향상되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오듯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지만 전기장이 있는 한 전기장의 플러스 전극을 향해서 전자는 언젠가는 도착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반도체를 공부하면서 이 가끔은 인생이 여기 녹아 들어 있기도 하구나.
내가 꾸준히 바라고 희망하고 간절히 희망하고 노력하면 비록 뭐 1년 늦으면 어떻고 2년 늦으면 어때요? 언젠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반도체를 전공해서 반도체 전문가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뭐 반도체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끈기 있게 언젠간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항상 간절히 바라고 또 잘 안 풀리는 공학 문제들도 언젠가는 풀어내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 끈기와 집념, 패기, 열정 이런 걸 가지고 정말 슈퍼 엑셀런트하게 이런 걸 이제 SK그룹에서는 수펙스 정신이라고 합니다. 끈기와 패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진 인재면은 아마 뭐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반도체 보면서 느껴요. 전자가 전기장이 이렇게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가겠다고 하면 갑니다. 네. 자, 그래서 전기장 예를 들어서요. for example을 E.G.로 영어에서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외부에서 인가된 externally applied voltage 때문에 전기장이 형성이 되어서 반도체에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때 전하를 띠고 있는 모바일 차지, 뭐 일렉트론 홀이겠죠. 가속이 됩니다. 뭐에 의해서요? 정전기적인 힘에 의해서요. 앞서 오늘 앞선 강의에서 공부한 힘 F는 마이너스 Q 타임스 electric field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속이 되면 당연히 힘을 받으면 당연히 가속이 될 거고요. 이때 이 가속은요. this force, 네, electrostatic force는요. superimpose, 어디 위에다가 더 붙여진답니다. random motion of electron. 전자는 지멋대로 움직이는데 그 위에 어떤 힘이 가해져서 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때 전자는 아래쪽에 기술된 대로요. 움직이는데 이제 드디어 electrons move 이런 일반적인 움직인다는 영어 단어보다는 이제 drift 된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근데 방향은요, 전기장의 opposite,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은 음의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면 플러스를 향해서 힘을 받아서 가속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대로 스캐터링 좀 전에 배웠죠. 여기 충돌 날 때마다 방향이 비틀어지는 게 이렇게 다 충돌 그 스캐터링 이벤트들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스캐터링 이벤트들 때문에 전자는 반도체 안에 있는 전자들 진공 상태가 아니라 반도체 안에 있는 전자는 도달할 수 없대요. 일정한 가속 운동을 할 수 없어요. 맞는 말입니다. 뭐 속도 좀 붙이려고 하니까 뭐 이 앞차가 가로막고 있고 브레이크 밟았다가 또 좀 이제 교통이 좀 풀리네 하고 또 속도 좀 내려고 하면 또 막히고 그러면 제대로 된 일정한 등가속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야, 이러면 이거 설명을 어떻게 가다가 멈추고 또 충돌나서 뒤로 돌아서 또 가속도 받아서 가속 운동하다가 또 충돌나고 또 다시 방향 바꿔서 가속 운동하다가 이번에는 바로 충돌나고 또 가고 뭐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그 분석하고 이해하는 거는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이런 일렉트론인데요. 일렉트론 반도체 안에 있는 이 일렉트론은 can be viewed as 이하로 네,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이해할 겁니다. 쿼자이 클래시컬한 입자들이다. 네, 그러니까 고전적인 어떤 하나의 돌멩이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이제 의사입니다. 쿼자이라는 게 가짜, 의사, 뭐 거기에 실제 준하는 뭐 이런 뜻인데요. 쿼자이 클래시컬한 파티클로 이해를 하고 이 파티클은 움직인대요. 일정한 에버리지 드리프트 벨러시티 VD라고 표시하고요. 일정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일정한 평균 드리프트 벨러시티를 가지고 이동하는 쿼제 클래시컬 파티클이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지멋대로 가면서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잡고요. 쭉 가겠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건 나중에 다른 그 개념, 모빌리티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와서 이 운동에다가 포함을 시킬 거고요. 지금부터는 그냥 전기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면 전자는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이렇게 가는 게 실제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좌측으로 뒤로도 잠깐 갔다가 올라갔다가 밑으로 갔다 뭐 이렇게 움직일 건데요. 사실 이건 지금 도면이 2차원 도면이지만 앞 뒤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 다루지 않을 겁니다. 이런 충돌은 다 빼고 전기장이 있으면 전자는 쿼자이 클래시컬한 파티클로 일정한 속도 운동을 할 겁니다. 이때 속도는 VT입니다. 드리프트라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D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리프트 속도는 당연히 전기장이랑 비례하겠죠. 전기장을 세게 걸어주면 속도도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요 비례상수 역할을 하는 녀석이 바로 뮤라 쓰고요. 요 놈이 바로 나중에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등장할 겁니다. 모빌리티라고 하면 요즘에 그 무슨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것도 나오고 어떤 운송 수단에 대한 개념으로서 모빌리티 사업을 한다라고 또 합니다. 뭐 여러 통신사들에서도 모빌리티, 뭐 5G 통신망을 이용한 5G 모빌리티 이런 얘기를 한대요. 반도체에서 모빌리티는 전기장을 가했을 때 전하를 띤 입자, 즉 전자나 홀이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느냐, 드리프트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때 그 비례상수가 바로 모빌리티입니다. 자, 그럼 모빌리티에 대해서 한번 좀 상세하게 알아봅시다. 이 슬라이드, 그다음에 그 다음 슬라이드에 바로 캐리어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을 잡기 위해서 먼저 이 슬라이드에서 어, 운동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영어로 모멘텀이죠. 지금 전자가 미친 듯이 폰온하고도 부딪히고 이온화되어 있는 불순물하고도 부딪히고 전자들하고도 같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충돌마다 전자가 운동량을 잃게 되겠죠? 충돌나니까요. 자, 그럼 충돌이 났을 때 잃어버리는 운동량은 얼마일까요? 전자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 실리콘 원자가 있어서 딱 부딪힐 겁니다. 요 부딪히는 요 순간에 전자가 잃어버리는 운동량은 요 직전까지 전자가 오면서 가속 운동을 하면서 얻은 속도 값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지금 드리프트 전기장 하에서 전자 움직이는 거 지금 우리 챕터 3.1 드리프트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전자가 이렇게 갈 겁니다. 전기장 때문에 힘을 받아서요. 그럼 속도가 나겠죠. 드리프트 속도 VD라고 합시다. VD 이렇게 합시다. 자, 그렇다면 얘 운동량은 속도에다가 질량 곱하면 되잖아요. 그게 운동량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 안에서 전자니까 전자가 가지는 유효한 질량, effective mass를 활용했고요. 그 뒤에 드리프트 벨라시티를 썼습니다. 자, 충돌이 나고 나면 전자는 또 여전히 이 전기장 때문에 또 힘을 받아서 다음 목표를 향해 또 달려갈 겁니다. 뭐 지금 제가 밑으로 간다고 꺾었는데 뭐 충돌 나서 튕긴 다음에 다시 또 뭐 오른쪽으로 해서 다음 실리콘을 향해 가도 좋습니다. 뭐 방향이 어디든 가긴 달려갈 겁니다. 자, 그러면 잃어버린 이 충돌로 인해서 잃어버린 운동량 다시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충돌까지 쭉 가속하겠죠? 이 녀석이랑 충돌한다고 합시다. 좀 쭉 올 겁니다. 그러면 딱 충돌나기 직전까지 얘가 얼마나 에너지를 모멘텀을 얻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뭐 여기서도 속도 VD라 하고 뭐 mn 에스터리스크 써도 되겠지만 이러면 너무 똑같은 식을 또 쓰는 거니까 이거 말고 어떤 물리량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인데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단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질량은 킬로그램이고요. 속도는 센티미터 퍼 세컨드 될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물리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힘에다가 시간을 한번 곱해보세요. 힘은 몇 뉴턴 이렇게 하죠. 뭐 우리 딴 건 몰라도 F는 ma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이 힘이 뉴턴이잖아요. 뉴턴이 뭐죠?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죠. 그럼 자, 힘을 질량과 가속도는 속도를 센티미터 퍼 세컨을 한 번 더 시간에 따라 얼마나 변하는지 보는 거죠. 그게 가속도잖아요. 여기다가 시간은 뭘 곱하죠? 네, 추워.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세컨이랑 이 밑에 세컨이랑 날라가면 킬로그램 곱하기 센티미터 퍼 세컨가 남아요. 그러면 이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하는 물리량은 운동량이라 불리어지던데 그 운동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랑 똑같네요. 자, 그러면 힘, 시간. 자, 근데 지금 이 힘과 시간은 요 상황입니다. 충돌이 일어나고 그 다음 충돌이 일어날 때까지의 물리량이잖아요. 자, 그럼 충돌에서 충돌과 충돌 사이에 일단 시간 어떻게 되죠? 충돌과 충돌 사이에 일어나는 시간. 그걸 여기에 타우 mn이라 붙였고요. 밑에 읽어보면 타우 mn은 이게 이제 m번째
충돌과 n번째 충돌 사이의 그 시간이다. 근데 요 시간인데요. between electron scattering event들이잖아요. 여기 평균의 개념이 녹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전자라는 게 이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지하게 많으니까 충돌과 충돌 사이의 시간이 뭐 제각각일 겁니다. 그 제각각의 시간을 평균을 내서 여기 타우 서브 mn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요 앞에 있는 요 녀석은 이제 힘이 될 텐데 전자 하나에 대해서 전위 전하량, 그다음에 전기장 이렇게 되겠죠? 요게 바로 힘 F가 됩니다. 자, 그럼 정전기적인 힘이랑 충돌 간의 평균 시간을 곱해서 이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나고 두 번째 충돌이 일어날 때 요 사이에 전자가 얻은 개인 확보한 그런 운동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얘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충돌할 때 전자가 잃어버린 운동량이고요. 얘는 전자가 충돌한 다음에 다음번 충돌까지 얻어낸 획득한 운동량입니다. 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운동량은 충돌 전후에 그대로 보존된다라는 물리 법칙이죠. 자, 그래서 충돌 전, 충돌 이후 운동량은 항상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관심 가지는 드리프트 벨라시티를 왼쪽에 쓰고요. 전기장을 따로 이렇게 묶어내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장 여기 있죠. 나머지 텀을 한번 보면 이 Q랑 타우를 분자에 쓰고요. 나누기 분모의 질량입니다. 그 개념이 바로 여기 모빌리티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했죠. 전기장을 세게 가해주면 드리프트 되는 속도는 증가할 겁니다. 이때 이 비례상수가 모빌리티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 모빌리티를 한번 파헤쳐 봤더니 단위 전하량과 충돌 간 평균 시간 나누기 유효질량 여기 한 번 더 나옵니다. 모빌리티 뮤는 이렇게 된다. 지금 전자 얘기를 해서 n을 표시했고 전자의 모빌리티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자의 모빌리티라는 개념은 전자의 유효질량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모빌리티는 감소하겠죠? 뭐 직관적으로 충분히 말이 됩니다. 충돌과 충돌 사이의 평균 시간이 길어지면 즉 충돌이 덜 일어나는 거죠. 충돌이 덜 일어나면 모빌리티, 이동하는 정도죠. 모빌리티라는 게 이동하는 정도니까 이동도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동하는 정도를 생각해 보면 충돌 간 시간이 늘어나면 충돌이 덜 일어나는 이동이 잘 되겠죠. 그러면 모빌리티가 좋아지겠죠. 네. 자, 다 말이 이치에 맞습니다. 직관적으로도 충분히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유사하게 홀에 대해서도 해보면 뭐 홀에 그 충돌 전 홀의 유효질량이랑 속도 곱한 거는 힘 곱하기 요 P는 이제 홀로 표시 바꾼 겁니다. 그래서 홀이 충돌과 충돌 사이에 평균적으로 몇 초 걸리느냐 그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드리프트 벨라시티를 전기장에 대해서 놓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수식을 홀 모빌리티다라고 놓고 보면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개념적으로 똑같습니다. 단위 전하량의 충돌간 평균 시간 나누기 유효질량 이 개념이 모빌리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그 모빌리티의 디멘전 그 단위를 보면 그 드리프트 속도가 전기장에 비례하고 이 비례 상수가 모빌리티니까요. 모빌리티는 뮤를 내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속도는 여기 있죠. 센티미터 per 세커고 전기장은 단위 길이당 전압차에 해당이 되니까요. 넣고 센티미터 위로 올리면 제곱되고 세커는 밑으로 내려와서 볼트 세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렉트론과 홀의 모빌리티 그 선택된 어떤 불순물이 없는 반도체 소재인데요. 우리가 제일 많이 관심 가진 실리콘 반도체 재료 안에 자유전자가 가지는 모빌리티는 1400, 홀은 470 정도 나옵니다. 당연히 300켈빈 기준으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갈륨 알세나이드 한번 보면 전자 뭐 무지하게 빠르죠. 아까 전에 유효 질량, effective mass 공부할 때 갈륨 알세나이드 내부의 전자의 유효 질량은 되게 가벼워졌어요. 실리콘보다. 근데 홀의 effective mass는 갈륨 알세나이드나 실리콘이나 큰 차이 없었어요. 조금 더 낫긴 나았지만 뭐 근데 그 결과 보세요. 네, 홀의 모빌리티는 실리콘 아니나 갈륨 알세나이드는 별반 차이 없어요. 하지만 전자의 모빌리티는 어마무시하게 차이 납니다. 거의 뭐 5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또 최근에 반도체 소자나
집적 회로에 널리 활용되는 절메니움 같은 경우 보면 전자의 모빌리티 좋아지고 홀의 모빌리티도 둘 다 좋아집니다. 전자를 이동시켜서 뭔가 전류의 흐름을 만드는 경우에 실리콘보다는 절메니움이 좋겠네. 근데 왜 절메니움 안 쓰고 현재 실리콘 기반의 이런 반도체 산업이 융성하게 글로벌리 만들어졌을까요? 왜 절메니움은 안 쓸까요? 실제 세계 최초 집적 회로는 절메니움 기반에 만들었었어요. 하지만 이후에 그 페어차일드라고 하는 인텔의 그 모기업입니다. 페어차일드에서 분사되어 나온 회사가 인텔이거든요. 그 페어차일드에 예전에 로버트 노이스 박사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실리콘 재료를 써서 네, 집적회로를 만들게 됐었죠. 자, 이때 왜 절메니움 쓰지 않았을까? 왜 절메니움에서 실리콘 돌아섰느냐? 그 나중에 3학년 수업을 듣던 아니면 전자공학과 3학년 수업에 그 반도체 공학 또는 뭐 반도체 소자, 전자회로 수업 이런 것들에 소개가 되겠지만 그 MOSFET라고 하는 트랜지스터를 현재 가장 많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 옥사이드 소재하고 실리콘 반도체 재료하고 요 계면 특성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걸 절메니움으로 쓰면 이 위는 그럼 절메니움 옥사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볼러타일이에요. 만들어 놓으면 날아가요. 계면의 이 인터페이스 특성도 좋지 않아요. 인터페이스의 불완전한 원자 간의 결합의 개수가요. 1제곱센티미터당 따져보면 10의 13승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저런 계면 특성이 퍼펙트하게 아주 훌륭한 놈이 바로 이 조합입니다. 그래서 실제 MOSFET에서 이 옥사이드는 SiO2, 반도체는 실리콘을 써서 지금까지 눈부시게 이 반도체 기술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 다루는 건요, 뭐 드리프트 벨라시티 배웠으니까요. 이거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건데요. 뭐 별 내용 없습니다. 그냥 숫자 넣고 한번 감을 익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전기장이 1cm의 거리에 여기서부터 이 정도면 한 1cm 되잖아요. 그 사이에 전압차가 여기는 1000V, 여긴 0V 이런 뜻입니다. 되게 강한 것 같죠. 무슨 한국전력공사에서 뭐 배전할 때나 쓰는 것 같은데요. 실제 D램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트랜지스터 안의 내부를 살펴보면요. 그 아까 설명한 MOS 구조에서 옥사이드 층 한 1나노미터 잡고요. 양쪽에 1V 전압줍니다. 이거 한번 계산하면 1V를 1나노미터에 1나노미터면 10의 마이너스 7승 센티미터거든요. 마이너스 7승을 분자로 올리면 10의 7승 볼트 퍼 센티미터입니다. 이것도 6승하고 1승으로 나누면 6승은 메가볼트니까 10 메가볼트 퍼 센티미터 됩니다. 실제로 1볼트 내외의 구동전압으로 동작하는 반도체 집적회로 칩이지만 내부에 옥사이드층 위아래에 걸리는 전압차는 무려 전압 자체는 1볼트지만 전기장으로 환산해 보면 10메가볼트 퍼 센티미터 정도 걸립니다. 이게 실제 SiO2라고 하는 절연체가 잘 견딜 수 있는 최고의 전압값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거보다 이제 더 높아지기 시작하면 옥사이드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다일렉트릭이 브레이크 다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문제로 돌아와서 그래서 물어본 거 홀의 드리프트 속도를 인트린직한 실리콘 샘플 안에서 전기장 요만큼 줬을 때 얼마인지 찾아보라고 했으니까요. 홀의 드리프트 벨라시티를 이렇게 쓰고요. 모빌리티에다가 전기장 곱하면 될 겁니다. 인트린직한 실리콘의 홀의 모빌리티는 앞에서 470이라고 했고 전기장은 주어져 있고요. 놓고 계산하면 됩니다. 단위만 주의해서 계산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버리지 홀 스캐터링 타임을 물어봤으니 홀이 스캐터링이 되는데 평균적인 시간 얼마의 시간 간격을 두고 충돌 나느냐니까 요거 물어본 겁니다. 요거 타우 값. 네, 일단 모빌리티는 이렇게 정의된다고 아까 앞서 배웠고 타우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유효 질량 값이죠. 0.39 곱하기 절대 질량 값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kg. 요거는 위에서 모빌리티 그 읽어오는 값이 있습니다. 요거 모빌리티 틀렸네. 이거 홀입니다. 홀. 네. 모빌리티 값 아까 470 대입하면 되고요. 그럼 여기는 단위 전하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한번 대입을 해서 실리콘 결정 재료 내에서 인트린지카 실리콘 샘플 안에서 전기장을 1000V per cm 정도 만들어 줬을 때 홀은 얼마나 빠르게 평균적으로 이동하고 있고 홀은 또 충돌과 충돌 사이에 몇 초 정도 충돌하지 않고 이동하는지 한번 숫자로 꼭 계산해 보길 바랍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mean free pas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평균 자유행정거리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너무 어려워요. 행정거리라는 게 행정이면 저기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서 하는 그 행정을 말하는지 되게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요.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걸 일행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기계공학의 엔진 관련 내연기관 이런 거 공부하면 나오는 용어인데요. 어찌되었건 뭐 한국말로 번역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mean은 이제 평균적인 거고 free는 충돌 안 하고 가는 자유로운 거고 pass는 어디 A에서 B까지 경로잖아요. 그래서 평균 거리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mean free pass는 아래 여기 서술되어 있듯이 평균적인 mean이니까 에버리지 거리예요. 패스 경로 그 거리예요. 근데 travel 운동을 했대요. 충돌과 충돌 사이에. 그래서 충돌과 충돌 사이에는 충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free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mean free pass는 그럼 어떻게 L로 쓰고요.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전자가 이렇게 가는데 충돌 안 하고 막 하다가 다음번 저기서 뭐 저기 실리콘 폰원하고 꽉 부딪혔다고 합시다. 요 거리를 계산하고 싶은 거죠. 평균적인 거리.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충돌이 한번 여기서 이제 실리콘 원자랑 방금 전에 부딪혀서 튕겨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요 다음 이벤트 충돌이 일어날 때까지 시간이 있죠? 그거 곱하고요. 거리인데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당연히 속도의 개념이야. 지멋대로 아까 주어진 온도에서 움직이는 평균 속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속도는 천차만별이겠지만 평균 속도는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앞서 배운 수도권의 인구 숫자 2.3 곱하기 10의 7승 cm per second 그거 대입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mean free pass에 대한 개념은 이미 사실상 공부한 거고 그 thermal velocity에다가 평균 충돌간 시간을 곱해주면 얻을 수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머리 한번 쭉 훑어서 이해를 하고 네, 복습을 하고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계속해서 그 지정된 교과서 잘 보고 그 관련된 뭐 예제 문제나 연습 문제들도 굳이 내가 숙제를 내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한번 풀어보는 기회를 가지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여기 무비 클립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